중국이 오늘부터 한국을 향한 본격적인 보복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것인데요. 다음 달에는 더 강력한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공격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인지 바이든이 갑자기 한국 무게 700조 원어치를 매년 미국이 사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 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입을 손해를 압도하는 규모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인데 바이든이 한국에 갑자기 이러한 대박 선물을 한 것도 이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바이든을 180도 바꿔놓은 놀라운 이유는 무엇인지, 미국 내에서 한국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길래 이렇게 미국인들이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이 한국을 향한 반도체 핵심 소재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며 중국이 이를 직접 시행에 옮긴 것인데요. 갈륨은 화합물 전력 반도체 등 미래 반도체에 주로 쓰이며 게르마늄은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중요한 존재들이죠.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더 최악인 것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갈륨과 게르마늄을 비축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중국의 수출 규제는 게르마늄과 갈륨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9일부터는 드론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도 시작하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에서 꼭 필요한 재료들을 무자비로 전부 수출 규제해버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온갖 보복 조치를 다 해놓고 너무나 뻔뻔하게 중국은 한국을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소재 및 광물 기업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간축법을 우회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 중국산 핵심 광물이나 부품을 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이 세액공제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 미국의 IRA 조항을 피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손잡거나 한국에 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미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4개월간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 5곳이 한국에 총 40억 달러, 약 5조 1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중국 기업도 전북 새만금에 공장을 지으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IRA의 우려 국가 및 자유무역 협정, 이 FTA 조항 때문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한 배터리용 광물 및 부품을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상 중국을 가리키는 우려 국가의 광물이나 소재 비중이 클수록 보조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은 이 같은 IRA 조건을 충족할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반도체 수출 규제로 한국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더니 중국산 배터리를 미국에 팔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수출 규제로 받는 한국의 경제적 타격을 압도할 만한 초대박 선물을 미국이 한국에 주겠다는 깜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미가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에서 미국이 연 700조 원 미 군수시장을 한국에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협정이 최종 한국 방산업체가 연간 700조 원의 미군 군수물자 조달 시장과 연간 2,000개에 달하는 미군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고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협정 체결 시 국산 부품은 미국산 부품으로 인정받아 미국산 우선 구매법의 미국산 부품 의무 사용 규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 미국산 우선 구매법은 완제품의 미국산 부품을 55%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낙찰자 선정 시 최종 비용의 50%의 할증료를 물도록 하고 있고 2029년에는 미국산 부품 사용 기준은 75%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이번에 맺은 협정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일로 미국과 이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는 사실상 미국의 무기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700조짜리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셈이죠. 미국은 이미 무기 최대 수출국입니다. 웬만큼 뛰어나지 않고서야 절대로 다른 나라 무기를 사는 일이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것은 이미 많은 미국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한국산 무기가 미국산을 압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000년대부터 세계 방위산업 시장을 적극적으로 두드려온 한국이 미국 등 시장 선전 국가들과 직접 경쟁하는 대신 값비싼 미국 장비를 구매하기 어려운 나라에 대안을 제공하는 전략을 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폴란드는 주어진 예산으로 F-35보다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FA-50을 선택했고 미국 M1 전차보다 덜 비싼 K2 전차를 사려고 한다라며 폴란드가 구매한 K9 자주포는 미국이 아직 실질적인 경쟁품을 내놓지 않은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미국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폴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나토 회원국이라면서 한국이 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한국산 무기체계가 그만큼 발전됐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산 무기 수출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매체 CNN의 앵커는 생방송 도중 갑자기 한국의 군사무기를 극찬하며 한국산 무기는 이미 미국산보다 성능은 더 좋아졌다. 그런데 가격까지 더 저렴하다. 앞으로 누가 미국산 무기를 사겠는가? 미국산 무기를 사는 것은 멍청한 일이 됐다라며 한국산 무기를 극찬했습니다. 바이든이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180도 바꾸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약 1년 앞으로 앞두고 바이든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유세에 나서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의 경제가 대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뭘 해냈는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바이든이 내린 결단은 미국 내에 있는 수많은 한류 팬 미국인들의 표라도 잡겠다는 것입니다. 한류 팬들을 공략하는 것은 바이든이 처음 쓰는 전략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전략은 매우 유명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한류 팬들의 수가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필리핀 대선에서 두테르테 딸 사라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와 짝을 이뤄 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대통령 후보로 이 두테르테 딸 사라는 부통령으로 한 팀을 이뤄 선거에 출마했는데요. 사라 두테르테는 자신이 한국의 아이돌 그룹 BTS 음악을 매일 듣는다고 전하며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소주 한 잔을 마시며 한국 노래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말하며 K-POP 팬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덕분에 이 둘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각각 당선되는 등 필리핀 내 한류 팬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입증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후보도 이렇게 필리핀에서 한국어로 된 전광판을 내걸며 자신을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이 우리로서는 매우 신기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 전세계 한류 팬 수는 1억 5,660만 명에 달했는데요. 그 중에 미국이 1,8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때가 2년 전이고 최근에 한류 팬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미국 내 한류 팬 수는 최대 3천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한국을 매우 호감 국가로 꼽은 미국인 수가 1억 명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인 유권자 1억 6천만 명 중 사실상 대부분이 한국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주고 자신은 이 많은 한류 팬들로부터 표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한국말만 쓰는 마을까지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최대 도시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차를 타고 북서쪽으로 4시간을 달리면 이 베미지라는 작은 도시가 나옵니다. 바로 이곳에 한국어 마을이 있는데요. 이름은 숲속의 호수입니다. 미국인 학생들은 이곳에서 지내면서 무조건 한국어로만 말해야 합니다. 모든 간판과 안내문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 기상 당번을 맡은 학생들은 진과 꽹과리를 들고 학생들을 깨웁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전통입니다. 이웃 강당에 모여 큰 소리로 오늘 하루 종일 한국말만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외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학생들의 한국어 배우기는 형식도 정해진 시간도 없습니다.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한국어 질문에 대답해야 하고 자신들이 먹을 음식이 무엇인지 이름을 2-3번씩 외치고 먹습니다. 필요한 물건이나 간식을 살 때도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달러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원화로 환전을 해야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어는 생활이고 놀이입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이어지는 학생들의 총극은 상황극의 연속으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말을 익히다 보면 글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4주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짧은 글짓기가 가능합니다. 태권도, 부채춤, 서예, 케이팝 댄스 등 한국의 문화체험은 동아리처럼 운영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4주 과정을 마치면 고등학교 언어 과목의 1년 과정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곳 마을은 빈자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